자,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 절차 이어서 봅시다.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뭘까요? 두 가지 있다. 응? 동그라미 1번에 아까 공부한 거 하나 뭐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도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반복이다. 직권,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포인트,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고 또는 신청 없이도 이제 정지 결정이나 정지 신청 받고 안 들어주는 기각 결정 내렸다. 그러면 상급 법원에다가 그 집행 정지만 다시 결정해 달라고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마지막 끝에 즉시 항고해도 이미 하급 법원이 내린 결정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어 없어요? 그게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상급 법원에다 즉시 항고를 해도 이미 내린 법원의 결정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이 부분 포인트. 그렇게 두 부분 포인트.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앞에 두 줄. 행정소송법은 3자유 행정에 있어서 제3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어로 규정은 없다. 요거 일단 두 줄 포인트. 다만 명시적으로 규정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러나 이제 행정소송법은 누가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냐면 당사자가, 소송 당사자가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시장이 A라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고, 우리 늘 했던 거, 공장 건축허가를 내줬어. 공장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이것 때문에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어. 그럼 인근 주민이 이게 원고가 된 거지. 응? 원고가 되면 소송 당사자죠. 그래서 공장 건축허가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플러스 뭐야? 집행정지해달라고, 응? 신청. 그러면 이게 이제 공장 건축허가에 내준 시장, 그 상대방인 A, 이게 이제 공장 건축허가의 당사자야. 근데 인근 주민은 공장 건축허가의 3자야. 3자가 뭐가 돼서 소송을 내? 원고가 돼서 소송을 하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제 3자가 소송 제기하는 당사자가 됐죠. 그럴 때는 법은, 행정소송법은 소송의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제 3자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될 때는 뭐 할 수 있어? 그럼 당사자가 되니까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셋째 줄의 앞머리, 소송 당사자인 제3자, 요거는 소송 당사자인 제3자. 응? 그럼 3자가 어떤 입장에 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당사자가 될 때는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어요. 당연히. 소송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할 수. 근데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아니라 이제 남이 제기한 소송에 그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에 있다 해서 소송에 참가하는 자가 될 때는, 그래서 거기에 뭐야? 제3자. 응? 그러면 어디 있어? 거기 소송 참가인인 제3자 있죠? 그렇게 둘로 나눠보는 거야. 제3자를. 소송 참가인. 참가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소송 당사자는 원고하고 피고지. 그래서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논란입니다. 그 정도에서 그쳐도 돼요. 논란이 있는데 쭉 읽어보면 이제 학설이 나오지.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견해와 소송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집행정지 신청할 권리가 인정이 안 된다고 보는 견해,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야.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뭐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요. 자, 그렇게 3자 입장을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과로 3번. 이번에 이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집행정지 결정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죠? 이건 이미 아까 공부한 거. 그죠? 그 세 줄은 아까 공부한 거니까 뭐가 포인트인지 알죠?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아주 중요한 판례는 아니야. 근데 그 위에 우리가 문장이 제일 센 게 효력을 정지시켜 주는 거잖아. 효력 정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면 효력 정지는 해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판례 읽어보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 때문에
뭐야? 편입되기 이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또는 공익근무원으로 소집됨으로써 있게 될 손해에 대한 예방은 효력까지는 정지를 안 해주더라도 그 후속 절차로 이루어지는 후속 처분의 절차의 속행만 정지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응? 그렇다면 뭐야? 효력 정지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응? 그런 판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제 군대를 안 간 애가 있는데 이 이치가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현역병이나 뭐 이런 거 하는 대신에 뭐 하면 되는 거야? 기업체 가서 이제 근무하면 36개월 근무하면 이제 군 복무 마친 거로 쳐주는 그 조치를 받았는데 행정청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을 했던 걸 취소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왜 취소하냐 이러고 이제 소송을 내고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효력 정지까지 안 해줘도 결국은 행정청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 취소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아무런 병역 의무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단계로 돌아간 것뿐이잖아. 그러면 이제 행정청은 현역병 입영 처분을 다시 내리든가 공익근무 요원 편입 처분 하든가 뭘 다시 내려줘야 그 사람한테 이제 그 병역 의무가 이제 부과되는 건데, 그러니까 후속 조치인 현역병 입영 처분이나 뭐야 그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 최종 판결 나올 때 그거 내리지 말아라. 후속 절차만 못하게 정지해놔도 뭐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 이거죠. 응? 굳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한 처분을 효력까지 정지시킬 필요는 없고 후속 조치를 못하게만 막아주는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취지. 자, 그럼 읽고 이해했으면 됐어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예. 뭐 1번은 읽고 지나가세요. 효력 정지시키는 것은 마치 모호한 상태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처분이 판결 나올 때까지 임시로 아까 거부처분 정지시키면 거부처분 없었던 상태로 원래로 돌아가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건 읽고 지나가고. 자, 다만 판례 중에 1번 판례 공부해 보세요. 자, 1번 판례 보면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집행정지 기간,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된대?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정한 과징금 납부기간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자, 과징금 언제까지 납부해라? 아니면 3개월 부과받은 지 3개월 안에 납부해라 하고 3개월 기간을 정하면서 과징금 부과를 했어. 근데 상대방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해달라고 속내면서 집행정지시켜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법원이 그래 집행정지한다고 결정 내렸대. 그럼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면 행정청이 3개월 안에 납부해라고 기간을 정하 3개월 주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했던 거 3개월이 법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고 있다는 거지. 법적으로는. 근데 현실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법적으로는 법원이 진행을 멈춰 놓은 거잖아. 그죠? 네, 그런 거라는 얘기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 두 번째, 납부기간은 법적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멈춰 있는 거다. 응? 그죠? 그리고 법원이 그 납부기간 집행을 뭐야? 뭐 한 달간 정지한다 이랬다고 쳐봐. 그럼 한 달 지나면 집행정지 결정은 이제 끝나는 거니까 한 달 뒤부터 이제 영업정 처분, 과징금 납부기간 3개월이 다시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응?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응? 2번도 보면 자 앞부분에 보니까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줬다 그러지? 효력정지 결정 내려줬는데 법원이 언제까지 효력을 정지시킨다라고 기간을 정하면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줬나 봐. 근데 그 효력정지 기간 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정지됐던 원래의 처분이 자동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응? 그러면서 자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하면서 뭐야? 그 판결 선고 전까지 뭐야? 정지한다고 선언했대. 그러면 나중에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돼? 정지 결정 내려줬던 것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응? 판결 선고에 의해서 정지 결정 내렸던 거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고 동시에 당초의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 똑같은 이치죠. 응? 굳이 뭐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합니다. 오른쪽에. 응?
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어떻게 돼요?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은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에 위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되죠. 응? 그래서 자, 첫째 줄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도 또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3자에게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응? 그거 중요한 문장이에요. 법조문 두 줄.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관계 행정청, 다른 국민 제3자에게도 정지 결정 효력이 미치는 거다. 응? 따라서 그 법원이 내린 정지 결정과 모순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면 그거는 무효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어지는 설명이 앞에 두 줄 잘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눈으로 읽어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내리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언제까지 정지한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정해진 기간 끝나면 정지 결정 효력은 자동 소멸하는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정지한다고만 결정을 내렸지 기간은 안 정해놨어 법원이. 그러면 어떻게? 최종 판결 선고 전까지, 선고 때까지 정지되는 거로 본다는 얘기 넘어가고. 자,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합니다. 4번에 두 번째 줄.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은 둘째 줄 뭐예요? 장래에 향해서 정지시키는 효력만 있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까지 정지시키는 건 아니다. 즉 둘째 줄에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 정지 결정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 발생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응? 그럼 이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A한테 공장을 추가를 해준데 인근 주민이 원고가 돼서 취소달로 소송했고 집행정지 신청했어. 근데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어. 이 집행정지 결정은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A한테도 제3자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3자한테인 A한테도 정지 결정 효력이 미치는 거야. 그러면 A는 뭐 이게 터파기 공사까지는 했어. 터파기 공사까지는 하고 아직은 건물을 안 올렸는데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터파기 공사한 상태에서 멈춰야 되는 거지. 추가 공사를 하면 안 되죠. 응? 그렇죠? 얘도 정지 결정의 효력에 따라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이미 터파기 공사한 것까지 정지시키는 건 아니다.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 이후에 후속 공사를 못하게 멈추는 거죠. 응?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 4번이 중요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5항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집행정지 결정을 시킨 대상인 처분의 불가정력이 생기면, 야, 처분의 불가정력이 생기면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말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분의 불가정력이 생기면 소송 제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다? 그러면 본안 소송인 취소는 각하되겠죠? 그럼 집행정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이치잖아요. 응? 네, 그 뭐 별것도 없는 거예요. 이치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방가로 5번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이건 법조문 한번 읽고 지나가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법원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든 직권은 집행정지 결정을 한번 내렸는데 그 후에 뭐야? 계속 정지시켜 놓는 게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든지 정지시킬 그 사유가 다 소멸했다니 그러면 어떻게 돼? 법원이 다시 신청을 받던, 이번에는 피고 측으로부터 신청을 받겠지. 피고의 행정처부터 정지했던 거 다시 취소해달라. 응? 그래서 신청을 받든지 법원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어? 이미 정지 결정 내렸던 걸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정지 결정 내렸다고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뭐 동그라미 2항은 아까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라서 넘어가고요. 예. 자, 그 밑에 판례를 하나 공부하면, 자,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법원이 뭐였어요? 집행정지, 즉 효력정지 해달라고 신청을 받고 기각 결정을 내렸대. 응? 그 기각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뭐 판결 나올 때까지 안 멈춰놔도 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 응? 그래갖고 기각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어. 근데 상대방은 원고 측은 왜 내가 효력정지에 대한 신청을 왜 안 받아주냐? 즉시 항고할 수는 있잖아. 근데 뭐 갖고 하면 안 돼? 응?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요건. 그러니까 내가
이 영업정지 처분 위법인데 왜 효력을 정지 안 시켜주냐? 처분 자체의 위법, 적법 이거 가지고 적법 여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그 효력정지 신청 기각한 것을 뭐예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불복 사유로. 우리 아까 그거 공부한 거 생각해봐. 자, 효력정지, 집행정지 해달라고 신청받으면 법원은 뭐만 따져가지고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그 행정소송법 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 해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냐 아니냐 그거만 따져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래서 법원도 그거만 판단해갖고 집행정지 결정 안 들어준 거 아니야. 근데 상대방은 뭐 그래서 아까도 보면 원래 소송 대상인 본안 소송 대상인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는 심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있잖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있어서는. 그지? 그런데 원고 측은 소송한 국민 원고 측은 처분이 위법인데 왜 효력정지 안 들어주냐 이렇게 삼으면 안 되지. 그건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받고 심사할 사안이 아니니까. 그지? 그 이치죠. 예, 그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임시구제제도 가구제제도로 논의되는 제도가 두 가지 있다 그랬어. 집행을 정지시켜주는 거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신청인이 원하는 임시처분을 해주는 거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만 규정을 해놨을 뿐 가처분, 즉 임시처분은 규정을 안 해놔서 이게 우리 행정소송에서도 인정이 되는지가 논란거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 어쩌고저쩌고 넘어가세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 전에도 행정심판할 때 모르지만 자, 허가 신청했어. 그죠? 그런데 거부 처분 나왔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랬잖아. 응? 그죠? 이거 정지시켜봐야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간 상태만 될 뿐 아무것도 임시로 행정청이 뭐 허가 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얻어지는 거 없어요. 이거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거야. 이때 필요한 건 뭐야? 그러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죠. 최종 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 일단 임시로 허가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야? 임시처분이야. 가처분. 응? 그죠? 즉 국민이 원하는 이익되는 어떤 조치를 적극적으로 임시로 해주는 조치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다. 응? 이렇게 되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집행정지는. 네. 자, 어쨌든 결론은 인정 여부에 있습니다. 번거로 2번 인정 여부 행정소법의 규정도 없고, 응? 집행정지만 규정해놓고 또 그래서 논란이 있는데 자. 세 페이지 끝에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이게 키워드예요. 판례 인정 안 해요. 행정소송에서는 임시처분, 그러니까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에서는 임시처분 인정 안 됩니다. 집행정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판례 중에 1번 두째 줄 밑줄 쳐주세요. 판례 1번 중에 두째 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어떤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게 92년도 판결이라면 이 내용이 민사소송법에 있다가 가처분 제도가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가처분 제도가 그쪽으로 옮겨졌나 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최근 판결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제도를 통해서 행정청도로 어떤 행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달라 이런 건 허용될 수 없다. 응? 그러니까 1번의 두째 줄이나 2번 판례나 똑같은 거예요. 법만 이제 가처분 제도가 민사집행법으로 옮겨진 것뿐이다. 내용은 똑같죠? 네, 알아두세요. 네. 자, 그다음에 소송의 심리, 이제 본안 소송. 이건 뭐 하는 거야?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본안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는 거죠. 심리. 그럼 우리 행정심판에서 공부했던 거 심리는 두 가지가 있어. 소송 요건 구비했나? 요건 심리. 그 다음에 원고의 청구한 주장이 맞나? 본안 심리. 그지? 그러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요건 심리 결과 요건이 구비 안 됐으면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각하. 다만 이제 거기다 조금 살을 붙이면 요건이 구비가 안 됐지만 경미한 요건 구비가 안 된 거 있어. 그런 거는 법원이 어떻게 알아서 고쳐주기도 하고 고쳐라 하고 기회를 주고, 그죠? 그래서 고쳐가지고 재판을 해주고, 고칠 수 없는 사항 이런 거 요건 구비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각하시키고. 그래서 요건 심리 결과 각하. 응? 첫 번째 점에 각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점 읽어보자. 읽어보면 원래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소송 요건 다 갖춰서 소송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원래 각하될 거잖아. 다만 바로 각하시키지는 않는 편입니다. 응? 그래서 소송 제기 요건은 소송 제기할 당시에 원래는 다 충족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소제기 당시에는 소송 요건을 다 못 갖췄어. 흠결이 있어. 그러면 부적법한 소송 제기 이렇게 되지만 언제까지 소송 요건을 다 갖추면,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 왔어야 되는데 행정심판을 재결을 아직 안 받아 갖고 왔어. 흠결은 있지만 어느 때까지? 2심 끝나기 전까지. 자, 두 번째 줄 밑줄 쳐주세요. 무슨 단어? 사실심 종결시까지. 응? 2심 끝나기 전까지만 소송 요건을 다 구비하면 그 소제기 당시에 요건 못 갖췄던 건 다 치유가 돼서 처음부터 적법한 소송 제기했던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 시한은 언제까지 잡는다? 사실심 종결시까지로 잡는다는 거야. 응? 그 단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본안심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원고의 주장이 요건이 구비됐다. 그러면 소송 요건이 구비됐다 인정되면 이제 원고의 주장이 맞는지, 처분이 위법이라고 하는 주장이 맞는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게 본안심리인데,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 맞으면, 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맞으면 들어주는 인용 판결을 하고, 안 맞으면 기각 판결을 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거 다 아는 내용이죠. 네, 그 정도 하고 이건 넘어갔대요. 자, 관련해서 판례 1번. 자, 행정소송에서 소송 요건 중에 하나가 뭐야? 행정처분이 존재하냐 아니냐. 응? 자, 좀 줄여 공부하면 행정처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의 존재 여부는 뭐에 해당하는 거래? 소송 요건. 이게 중요하죠.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으면 어떻게 돼? 요건 구비가 안 됐으니까 각하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소송 제기 요건, 소송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느냐 아니니 뭐 주장하고 다투고 이런 거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어떻게 돼요? 이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판단하면 그냥 각하시키면 되는 거지. 따라서 자, 행정처분의 존재 여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이 첫째 줄, 그 밑줄. 그래서 콤마 뒤에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다. 자백이라는 표현이 뭐 우리 뭐 범죄 저지른 자가 그냥 자기 그런 다 불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소송 당사자가 이제 재판에서 주장을 해야만 그 해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사 소송 제기할 때 그 존재 여부를 소송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들이 안 다툰다 하더라도 그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면 법원은 당연히 알아서 직권으로 조사해봐야 될 것이다. 응? 그래서 만약에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각하 판결을 내려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여기 자르면 셋째 줄까지 자르는 거야. 거기까지가 일단 한 문장. 응?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 행정처분의 존재 여부는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소송 당사자들이 처분이 있느냐 없느냐 주장하고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은 의심스럽다면 알아서 조사해서 판단 내려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응? 단 또 하나 두 번째 문장. 셋째 줄 끝에 사실심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응? 그럼 사실심은 2심까지라고 그랬죠? 2심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 사항이래. 근데 여기에 결정적 키워드는 뭐겠어요? 직권조사 사항이잖아. 법원이 알아서 조사할 사항이야. 응? 그럼 2심까지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주장한 적이 없는 건데 비로소 대법원 올라와서 상고심, 응? 상고심이 대법원 아니야? 대법원 올라와서 비로소 뭐야?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걸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주장을 한대. 그러면 원래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건 당사자들이 주장을 하든 안 하든 법원이 알아서 조사할 사항 아니야. 따라서 2심까지는 전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상, 법원이 알아서 조사할 사항을 2심까지 단계에서는 아무런 주장을 안 하다가 대법원 올라와서 비로소 소송 당사자가 주장을 하더라도 대법원은 어떻게 돼? 알아서 조사할 사항이다 이거죠. 응? 아, 직권조사 사항이니까 그럼 무조건 법원이 알아서 조사할 사항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장 그 잘라서 그렇게 낸단 말이야. 둘째 줄 문장도 알아두고요.
2번 판례도 여러분 책에는 예전 책에는 2번 판례 따로 안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딴 데 있는 걸 옮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일단 새 책 하는 사람은 2번 판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자 어떤 처분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내.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니까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내죠. 그런데 법원이 이제 그 심사를 해봤어요. 심리를 해보니까 위법은 맞는데 무효일 정도의 위법은 아니야. 즉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위법만 인정이 돼.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응? 얘는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잖아. 근데 법원이 심사한 결과 취소 사유에 불과한 정도의 위법만 나오는 거야. 그럼 법원은 원고한테 물어봐. 너 무효 확인하는 판결만 원하냐? 그래? 그러면 무효 아니야 하고 기각해야 되겠지?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보건대 무효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 속에는 청구 속에는 그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최소한 뭐라도 해달라. 취소라도 해달라는 그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일이다. 응? 그러므로 어떻게 돼? 그러면 원고한테 물어봐가지고 너 무효만 원하는 거 아니지? 취소라도 원하는 거지? 그러면 그래. 그럼 너 소송 바꿔. 아까 우리 소변경 있잖아. 무효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해. 이렇게 유도한 다음에 취소 판결 내려주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다시 취소를 또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속에는 그 소송 제기한 원고가 취소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 않은 이상은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해달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 이렇게 돼 있죠. 응?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문장이 있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뭘 먼저 거치게 되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돼 있어. 근데 이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법은 뭐라고 써있냐면 요거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렇더라도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안 거쳐도 돼요. 취소송할 때만 그거 거쳐야 돼. 행정심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처분을 이제 취소할 만한 정도의 위법만 있는데 이 사람이 뭐부터 소송을 내? 무효 확인 소송을 먼저 내. 왜냐면 행정심판 안 거쳐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행정심판 거쳤어야 되는데 처분이 있으면 안으로부터 90일이 지나버린 거야. 그러면 취소는 못 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꼼수를 부린 거야. 행정심판 안 거쳐도 제기할 수 있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응? 취소로 바꾸는 거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거쳤대. 안 거쳐가지고 얘가 취소 소송을 냈다가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꿨대요. 반대로 취소를 내봐야 행정심판 안 거치고 왔으니까 각하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취소를 제기했다가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꿨대요. 소송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무효 확인해달라는 소송 속에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 판결이라도 내려달라 이런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아니야. 얘는 애초부터 행정심판 안 거치고 취소를 냈기 때문에 각하되는 거야. 소송할 수 없는 애야. 그리고 취소 판결 내려줄 수 없지. 그렇죠? 응? 그걸 내려주면 얘는 꼼수를 통해서 목적 달성하는 게 되잖아. 그래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취소를 했어야 되는데 행정심판 안 거치고 소송을 냈어. 응? 근데 기간 다 이미 지났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취소를 냈다가 무효 확인 소송으로 소송을 변경한 경우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 속에는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해달라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죠. 끝에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면 볼 수 있다로만 바꾸는 거야. 그 부분을 볼 수 없다. 왜냐면 그걸 인정하면 꼼수로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얘는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애니까 취소를 애초부터 못 내는 애야.
근데 무효 확인소송을 내놓고 취소송으로 바꾸면 그래서 취소 판결 내려주면 목적 달성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응? 그 정도. 그래서 2번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심리의 범위 별건 없습니다. 자, 법률 문제, 사실 문제, 재량 문제라는 항목이 있죠. 법률 문제는 이제 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 심사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고, 사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행정청이 누군가의 영업 정지를 시켰는데 얘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해서 영업 정지 시켰다. 그러면 그 몇 월 며칠 날 얘가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를 이제 법원이 심사하는 거를 사실 문제 심리한다는 거지. 응? 그리고 이제 재량 문제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이 되죠. 그래서 그 재량권 한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도 다 심사하는 거죠. 응? 그래서 별건 없습니다.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방가로 2번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 범위라고 있죠. 이건 중요한 항목이에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 범위. 자, 그러면 이거를 칠판에다 써놓고 분석을 해보자. 자, 뭐 해달라고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응답을 안 해요. 응? 무응답. 그래서 이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 응?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라고,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걸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응? 그러면 이 소송을 받은 법원은 자, 뭘 심사해야 되느냐? 일단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고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심사해야 돼요. 응? 즉 행정기관은 신청에 대해서 뭐라도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거, 즉 부작위 상태가 위법이다.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위법임을 확인한 거예요. 위법 확인. 이거 하죠. 그 다음에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 확인만 해야 되냐,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일 뿐만 아니라 저 신청에 대해서 뭐 해준다, 응?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했다면 허가를 내주는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응답은 안 하고 있는 거 잘못됐다. 행정기관이 어떤 응답을 했어야 된다. 이것까지 법원이 판단 내려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논란이에요. 응? 네. 자, 정리하면 요거 위법인지만, 응? 위법이지만 심리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 더 나아가서 행정기관이 신청에 대해서 무슨 응답을 했어야 된다. 이것까지는 법원이 심사하면 안 된대. 자, 그거 잘 보세요. 우리 책으로 봐.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이런 용어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두째 줄에 보면 실체적 심리설이라는 단어가 있죠. 또 넷째 줄 끝에 보면 절차적 심리조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용어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문구를 써서 지문을 구성하기도 하니까. 이게 보면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절차적 심리설, 여기다 포인트를 넣어요.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셋째 줄 끝에부터 법원은 뭐만 심사해야 돼? 행정기관의 신청에 대해서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인지 이것만 심사하는데 그쳐야지. 응?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서 무슨 응답을 했어야 된다. 이것까지 심사하면 안 된대요. 응? 행정청이 행할 처분 내용. 그러니까 신청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무슨 처분을 했어야 된다. 무슨 응답을 했어야 된다. 이것까지 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견해를 절차적 심리설이라고 합니다. 응? 반면에 행정청이 무슨 내용의 응답을 했어야 된다. 이것까지 심사 판정해줘야 된다. 이게 실체적 심리설이고. 응?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절차적 심리설이 지금 셋째 줄 이하 끝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보냐면 행정청이 신청해서 그러니까 허가해주는 응답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판결까지 심사 판정까지 내리면 판결에 따라서 인용 판결이니까 기속력이 있어요. 행정청 그러면 어떻게 돼? 판결에 따라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의무이행 소송, 우리 행정소송에서 인정 안 된다고 하는 의무이행 소송 인정하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응? 그래서 위에 두고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보면 이제
우리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게 얼마나 거지 같은 소송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읽어보면 자,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이제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 그 신청을 대로 들어주는, 신청을 인용하는, 신청대로 들어주는 적극적 처분을 하든 아니면 신청을 안 들어주는 각하내지 기각하는 소극적 처분하든 뭐라도 처분을 하는 법적인 의무가,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법원이 어떻게 돼? 그 무응답하고 있는 상태, 부작위하고 있는 상태가 위법임을 확인해 줌으로써 행정청이 뭐라도 판결에 따라서 뭐라도 신청한 사람한테 응답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래. 여기까지 보면 결국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란 응답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위법이란 걸 확인만 해줌으로써 행정청대로 뭐라도 응답을 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행정기관은 그러면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그래? 그러면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라 그랬지? 그럼 응답하면 되지 뭐, 판결에 따라. 무슨 응답해도 돼? 그럼 신청에 대해서 못해줘 거부하는 응답을 해도 판결대로 한 거가 되는 거야. 그럼 거부하는 처분, 거부 처분하는 응답이 나왔어. 그럼 상대방 소송에서 이제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확인 판결 받았지만 아무것도 소송을 통해서 얻은 건 없습니다. 단지 뭐만 얻은 거야?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란 것만 확인 판결 받은 데 불과해. 행정청이 거부 처분해도 돼. 그럼 거부 처분 나오면 다시 싸워야 돼. 행정청이 내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한 거는 위법이다, 취소해라, 무효 확인하다, 다시 소송으로 또 싸워서 그래,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나아가 판결의 구속력, 즉 기속력이란 말이야.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뭐라도 처분을 하게 하고 다시 그 행정청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때는 그 처분 등을 또 소송으로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죄다. 최종적으로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건 맞는데 신청했는데 하여튼 아무 응답 안 한다, 아무 응답 안 하는 게 위법이다, 소송 그래 위법임을 확인한다, 판결 받았어. 그래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응답을 다시 해도 되고 거부 응답에 대해서 또 싸워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지 같은 소송제도죠. 그죠? 이거 한 방에 이런 문제를 날릴 수 있는 소송제도가 의무이행 소송제도. 그럼 내가 허가 신청했으면 행정기관은 허가를 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내주고 있으니까 허가 내주라고 판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소송하는 거죠. 의무이행 소송. 그럼 법원이 허가 신청했는데 아무 대답 안 하고 있는 건 위법, 허가 내줘야 된다까지 판결 내리면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잖아. 이런 소송제도면 한 번에 해결되는데 지금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 안 하고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만 받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제도를 두니까 결국 국민은 두 번의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나. 행정기관이 거부를 또 하면 다시 소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거지 같은 소송제도.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위에 문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밑줄 쳤죠? 법원이 심사해야 될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인지 확인만 해야 줘야 되지. 행정청이 무슨 응답을 했어야 된다, 이것까지 심사하면 안 된다. 그거 중요. 자, 밑에 법원이 심리할 때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 뭐 대심주의, 별건 없습니다. 원고 피고 대립하는 구조 취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처분권주의. 행정심판에서도 공부했어요. 처분권주의라는 말의 뜻은 뭐야? 소송 제기할지 말지, 뭘 대상으로 무슨 주장을 할지, 소송 제기했다가도 나 물를래요 하고 취하할지, 소송 끝낼지, 이거 여부 누구의 의사에 맡기는 거야? 소송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거를 처분권주의라고 칭하는데, 그러면 결론은 뭐야? 공부할 거는 행정소송에서도 뭐가 인정된다?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나왔어요? 응? 두 번째 줄, 행정소송에서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만 완벽히는 아니고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취소해달라 소송할 때는 기간 지켜야 되고, 그죠? 응? 뭐 그런 일부 제약은 있죠. 네. 즉 당사자의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 일부 제한은 있지만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돼. 이게 하나 핵심. 응? 그다음에 오른쪽에 자 제목으로 공부하세요. 제목 밑줄 쳐주세요. 행정소송에서 뭐가 원칙이야? 제목 보면 변론주의가 원칙. 응?
다만 직권탐지주의 또는 탐지란 빼버리고 뭐 직권주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직권주의는 보충적,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심리에서. 응? 그러면 원래 변론주의란 말은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가 주장하고 제출하는 증거 이것만 가지고 법원이 판단하는 걸 변론주의라고 그래요. 민사소송이 이거에 철저해요. 응? 법원은 이 한쪽 원고 민사소송에서 야 얘가 이게 주장하면 얘가 이길 수 있는데 얘가 주장을 안 해. 판사는 알고 있어도 그걸 얘기해주면 안 돼요. 응? 오로지 원고 피고 이 싸우는 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걸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그것만 갖고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행정소송은 다르다고. 행정소송에서는 뭐야? 법원이 좀 더 알아볼 수 있어요. 조사해보고. 자, 그래서 행정소송도 뭐가 원칙이라? 변론주의가 원칙.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좀 더 조사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동그라미 1번은 읽었죠? 그렇다면 변론주의가 원칙인데 다만 이 조항이 있어. 자, 동그라미 2번 행정소송법 26조 조항 밑줄 쳐주세요. 행정소송법 26조 조항.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법원은 동그라미 2번에 첫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알아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고 또 뭐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 두 줄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증거도 조사하고 뭐 주장하지 않는 것도 판단 내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그러면 행정소송은 민사소송하고 달리 당사자가 주장하건 말건 법원이 무제한으로 알아서 다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럼 변론주의를 채택 안 하고 직권으로 하는 직권주의를 채택한 거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 규정이 있지만 그 동그라미 2번에 넷째 줄 이렇게 행정소송법 26조가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소송에서 변론주의를 변론주의를 채택 안 하고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 법원이 다 알아서 재판 진행하는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 행정소송도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다만 이 공익적 관점에서 왜냐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문제의 처분 이런 거는 소송 싸우는 원고인 국민하고 행정청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하고도 연관된 문제이니까 그것도 좀 공익을 고려해서 재판을 하도록 직권심리주의 또는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허용한 거다. 그 관계 있잖아. 그걸 보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핵심. 그래서 제목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1번, 판례 1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행정소송법 26조 규정을 다시 쓰죠. 근데 이 규정의 취지는 뭐래? 셋째 줄.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막 벗어나서 법원이 막 멋대로 판단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 몇 줄? 셋째.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서 그 청구한 것 이상의 청구를 들어주는,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 원고가 청구한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원고가 소송 당사자가 주장한 것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해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핵심은 셋째 줄이에요. 행정소송에서도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막 벗어나서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2번 내려가면 똑같은 얘기 있죠. 자, 행정소송법 26조의 규정의 뜻은 행정소송의 특수성 때문에 인정되는 당사자주의 내지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도 안 한 사실을 막 마음대로 판단 내릴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며 따라서 셋째 줄 밑줄 쳐주세요. 자, 일건 기록에 그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인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따름이고까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여기서 일건 기록이란 건 그 소송사건 기록에 나타나 있는 거. 현출은 나타나 있다는 뜻이야. 이런 단어 부적절한 단어 현출 뭐 쓸데없는 용어 써. 나타나 있는 하면 쉬운 걸.
그러니까 그 소송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있는데 당사자가 어떻게 돼? 소송 그 서류에는 나타나 있는 건데 주장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기록에는 그 나타나 있는데 좀 명확치가 않다든지 이러면 법원이 좀 더 알아서 조사해 볼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전혀 소송 기록에도 안 나타나 있고 당사자가 입법도 안 한 걸 법원이 마음대로 조사? 판단? 이건 절대로 안 돼. 저도 기록에 나타나 있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적이 있는 거 이거를 좀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그래서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만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다. 여기에 핵심 요 문장은 또 그러면 3번에 또 이어져요. 3번에. 자, 거기 보면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조사 판단할 수 있고 이건 이해됐죠? 그렇다면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그죠?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에서 법원이 그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 적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성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첫째 줄을 그냥 밑줄 치지 말고 소송의 기록이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을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거야? 응?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에 의해 법원이 그 처분이 적법인지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소송 당사자가 구체적 사실에 관해 주장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당사자에게 야 이거 좀 명확히 해라 또는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둘째 줄부터 보면 소송 기록에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다는 거야. 소송 기록에 나타나 있는데 그 소송에 나타나 있는 기록만 갖고는 이게 처분이 적법인지 아닌지 명확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법원은 좀 더 당사자들에게 좀 더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게 성명권이야. 그걸 하든지 직권으로 법원이 좀 더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채 그냥 판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별거는 없어. 그냥 넘어가고. 그 넷째 줄에 보세요. 4번 판에서 넷째 줄.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 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그죠? 그럼 법원이 지금 아까 얘기했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돼. 뭐 해야 돼? 소송 기록에 나타나 있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이래야 돼. 다만 그것만 갖고는 좀 불명확하다. 이럴 때 직권으로 조사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전혀 주장한 적도 없는 사실. 소송 기록에 전혀 나타나 있지도 않은 사실. 이거는 법원이 마음대로 조사 판단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응? 이해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뒤로. 그래서 5번 판례도 마찬가지다. 응? 5번도 뭐라고 써 있어? 밑줄 친 거 보면. 당사자가 주장도 안 한 거래. 전혀 주장한 적도 없는 거. 또 주장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판사가 암시를 해줬대. 야 이거 네가 이런 방법을 써서 공격하거나 방어하면 돼. 응? 이런 거 암시해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 않은 요건 사실이나 독립된 공격 방어 방법을 판사가 송 당사자에게 알려줬다는 거야. 시사해 줌으로써 뭐 이런 서류를 제출하고 뭐 이런 거를 권유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돼서 허용될 수 없는 거래. 중요한 키워드가 뭐겠어요? 당사자가 전혀 주장도 안 한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법원이 뭐 이런 거 서류를 관련 서류를 제출해라 너한테 유리해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더니 당사자가 주장했는데 미심쩍다
주장한 적은 있는 사실인데 좀 불명확하다. 그러면 좀 명확하게 해서 관련서를 좀 더 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장도 안 한 걸 가지고 전혀 주장한 적도 없는데 뭐 관련서를 내라 이렇게 되면 그 관련서를 제출하면 한쪽이 유리해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판결을, 응? 재판을. 네.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응? 이거는 이제 소송 왔는데 행정심판 거쳐서 온 경우를 전제로 하겠지. 그런데 뭐 같은 처분을 놓고 위법인가 아닌가를 다투는 거 아니야. 그러면 행정심판에서는 어떻게 주장됐고 어떤 근거로 행정심판에서 뭐 판정을 내렸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재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법원이 결정을 해서 행정심판 재결한 행정기관에게 심판기록 좀 법원에 제출하라 이렇게 명할 수 있고, 응?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앞에 두 줄만 법원은 당사자, 여기서 두 줄 중에서도 이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은 어느 때만 하는 거예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예, 직권으로 못해요. 법원이 직권 X 신청이 있는 때, 응? 신청이 있는 때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 또 당사자니까 원고나 피고 아무 쪽이라도 돼요. 응?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못한다. 그래서 앞에 두 줄. 즉 법원은 당사자로부터 소송 당사자의 원고 피고로부터 신청을 받아 행정심판 기록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두 줄까지. 그리고 이따 뒤에도 공부하지만 요거는 항고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문제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에도 준용된다. 그다 제목 옆에다 써주세요. 된다.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된다. 방가로 5번 소송은 말로 공격 방어 기회를 주고 들어보는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그게 구술심리예요. 응? 구술심리 원칙으로 한다. 또 재판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 방청하는 상태에서 공개리에 재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심리주의 원칙.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주장책임, 입증책임 많이 써놨지만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되 간단히 정리하면 소송의 대원칙은 뭐라고? 자기한테 원고든 피고든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은 자기가 주장해야 되고 또 그게 불명확하면 결국 불리한 판결 나올 테니까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그 주장한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각자에게 원고 피고 각자에게 돌아가요.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응?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거기서 문장 주장 책임 나오죠. 주장 책임의 아래쪽에 동그라미 1번 소송 당사자는 뭐 이렇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왜냐면 대법원 올라가면 뭐 이런 사실이 있네 없네 이런 거는 거기서 대법원에서는 심사 안 해요. 대법원은 뭐만 한다? 하급법원에서 재판한 게 말하면 2심 1심 거치고 2심 거치고 대법원 가지. 그러면 2심 법원이 재판한 게 정확한 사실 증거에 의해서 재판하고 뭐 이거 법을 해석 적용하는데 오류가 있었나 없었나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거는 대법원 올라가면 거기서는 그 판단 안 해요. 심리 판단. 그래서 4심 단계까지만 그런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심 절차는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행정심판이겠지? 행정심판 절차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거 뭐야? 소송 와서 주장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이미 공부했죠? 1번. 동그라미 2번도 앞에서 한 거야. 동그라미 2번은 아까 재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속내. 재결을 대상으로 재결에 위법이 있다고 취소내면 재결 그 자체의 위법을 주장해야지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건 안 되죠. 원처분 취소하라는 소송 속에서는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해야지 재결의 위법을 주장하는 거 안 되잖아. 그 얘기야.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읽고 지나가요. 뭐야? 우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아까 행정소송법 26조 법원은 직권으로 알아서 증거도 조사할 수 있고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당사자 주장하지 않은 사실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직권주의가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충적 감이야. 원칙이 아니죠. 직권주의가 행정소송에 가미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행정소송에도 뭐가 원칙이야?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걸 기초로 판단한다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째 줄부터 밑줄. 네.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한다면 먼저 누가 취소를 청구하는 원고 측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처분이 위법이다라는 점을 먼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응? 자, 그래서 둘째 줄.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셋째 줄. 그 취소를 청구하는 자, 원고지. 원고 측에서 먼저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면 수긍할 정도로 입증이 되면 그 반대 주장과 사실은 피고인 행정청이 또 맞대응해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겠지만 먼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왜 위법인지를 먼저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지. 당연한 이치죠. 자, 그래서 입증 책임도 이제 같은 논리로 보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입증 책임에서 1번의 셋째 줄 보세요. 이에 따라 그 다음에 그 문장 보세요.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어쩌고저쩌고 이어나가죠? 이어나가는데 넷째 줄에 밑줄. 소송 요건의 전부는 여기서부터 밑줄 쳐주세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소송 제기 요건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소송 제기 요건 구비됐느냐 여부는 원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돼 있는 사항이죠.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가정해봐. 자, 원고 측은 이거 나 소송 제기 요건 다 구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법원이 왜 알아서 심리하더니 얘 소송 요건 다 구비가 안 됐네. 그럼 법원은 무슨 판결 내려요? 각하 판결 내릴 거란 말이야. 그럼 원고가 불리한 판결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원고는 불리한 판결을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필요 있어? 나 소송 요건 다 구비됐다 하는 거를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요건의 존재 여부, 소송 요건의 전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이지만 만약에 그 소송 요건 다 구비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각하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응? 법원이 요건 구비 안 했다고 각하시킬 우려가 있잖아. 그럼 각하 안 당하려고 하면 원고 측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불리한 판결 받게 될 위치에 있는 원고 측이 소송 요건 구비됐다는 걸 적극적으로 법원 측에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돌아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응? 그 말뜻 이해했어요? 응? 원고가 불리하게 되니까 입증해야 되겠지. 응? 그래서 그 마지막 두 줄. 자, 그러면 판례로 바로 가도 돼. 동그라미 2번 내용은 밑에 판례로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판례로 봅시다. 자, 뭐 1번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1번 판례 그냥 눈으로 읽어볼까요? 자, 민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소송 당사자 원고 피고 간에 서로 나눠지는 거야. 뭐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원고 측에게, 뭐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피고 측에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원칙대로 간다. 따라서 항고 소송에 있어서는 그 특성에 따라 자, 두 번째 줄. 처분이 적법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는 그러니까 아마 뭐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했어. 근데 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 적법하다. 이거는 당연히 누가 주장하고 그게 입증되면 누가 유리해? 처분한 시장 측이 유리하잖아. 그러면 그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이란 점은 피고인 행정청 측이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고, 응? 그게 어느 정도 수긍이 될 정도로 입증이 된다면 그 반대, 적법 아니다, 위법이라는 점은 그 반대 사실은 원고 측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뭐 별건 없죠. 결국 쉽게 얘기하면 뭐야?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면 이 논리를 전제로 하면 자, 2번 끝에 2번 첫째 줄 끝에 2번 첫째 끝에 자, 과세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 요걸 밑줄치자. 그러면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이며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춰졌다.
이게 증명이 되면 누가 유리한 거야? 세금 부과하는 행정청이 유리한 거죠? 근데 상대방 국민이 이제 뭐야? 세금 부과하고 위법이라고 취소하러 소송했어. 그럼 세금 부과가 적법이고 세금 부과 요건이 다 충족됐다는 거 증명되면 세무서장 유리한 거 아니야? 그리고 피고인 행정청 측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 그죠? 그래서 2번이 그런 얘기. 그 다음에 3번은 첫째 줄에 뭐 나왔지? 비과세 또는 면세 대상. 세금 이거 부과 대상이 아니고 또는 면세 대상이다. 이게 입증이 되면 누가 유리해져? 거기 토지 소유자가 유리해지는 거잖아. 압세 의무자가. 응?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거 비과세 대상 내지 면세 대상이 되는 토지인데 세금 부과했다. 위법이다 하고 소송으로 싸우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비과세 내지 면세 대상의 점이 인정이 되면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돼서 결국 원고가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응?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응? 네.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면 그러면 4번, 5번 이치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응? 5번 같은 경우는 뭐야? 불허가 처분, 거부 처분이죠. 거부 처분이 적법이 되면 처분한 행정청이 유리해지는 거니까 처분청이 입증해야 되겠죠. 근데 뭐 그런 이치로 쓰면 돼. 그러면 좀 중요한 거 6번하고 7번. 6번, 7번을 체크합니다. 자, 6번은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한대. 응? 당연 무효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원고 측에서 먼저 뭐 해야 돼? 이 처분은 이러이러해서 무효다라는 점을 먼저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응? 그게 어느 정도 수긍이 되면 아니다. 반대는 피고인 행정청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지만 먼저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는 원고 측에서 무효 사유를 먼저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6번 알아두고요. 7번은 첫째 줄 끝에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서 어떤 처분이 재량 처분인데 재량 인정된 처분인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이라는 점 이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점. 위법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고 측이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원고가 먼저 주장하고 입증해야지. 그 반대로 행정청이 먼저 적법이야 하는 점을 먼저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없다. 원고 측이 먼저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 측이 먼저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6, 7번 이해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반가로 3번 우리가 이제 소송을 따지면 여러분 보자.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이 있고 또 무슨 소송이 있어요? 민사소송, 민사재판이 있고 또 범죄 저지른 자 재판에서 벌 주는 형사재판,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국가 공무원 내지 국가가 하는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위법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어. 경찰 공무원이 총기를 사용했어. 무슨 범인을 향해서. 근데 그 총기 사용 행위는 뭐 그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직권 남용죄로는 무죄 처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경찰 공무원이 총기 사용 행위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 나왔어. 직권 남용죄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경찰관의 총기 사용으로 피해 입은 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어. 민사소송. 여기서는 위법이 더 넓게 인정돼요. 그래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 행위는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라고 할지라도 이게 총기 사용이 고의과실에 한 위법으로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마다 소송마다 다 그 판단하는 기준이나 위법으로 보는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재판. 여기서 위법이라고 인정 안 했다 해서 여기나 여기서도 반드시 위법 아니라고 재판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여기서는 위법이 아니라 해서도 여기는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골자 이해했으면. 그래서 거기도 이런 얘기 나오죠. 1번에 보면 원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구속받는 건 아니지만 여기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인정된 건 가능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도 인정을 많이 해주죠. 각각의 소송에서 인정된 거 반드시 그걸 똑같이 따라야 될 의무는 없지만 대체로 그대로 인정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1번.
첫째 주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따라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르게 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죠?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번도 어떻게 돼?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가 무슨 불기소 처분한 거, 이거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각각의 이 소송에서는 다른 소송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판단에 따라서 반드시 그에 따를 의무는 없다. 그와 다르게 재판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쌍가루 5번이 또 중요한 주제예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주제예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자, 우선은 보니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계속 중. 여기 밑줄 쳐주세요. 소송 계속 중에 소송 도중에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판결 나오기 전에 그 사이에 어떻게 하는 걸 말해? 행정청이 맨 처음에 처분했던 이유와 다른 이유를 추가시키거나 다른 이유로 바꾸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이 문제를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라 해요. 그러니까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송 도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송 계속 중, 즉 소 제기된 때로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사이, 그 사이에 행정청 측이 애초에 내세운 처분 사유를 다른 사유로 변경하거나 애초에 내세운 사유에다 또 다른 사유를 추가하는 거, 이거를 허용할 거냐. 이걸 허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원이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추가 변경한 사유를 그걸 어떻게 돼? 그 재판에서 같이 포함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추가 변경한 사유는 그는 고려 안 하고 맨 처음에 내세운 사유로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문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뭐하고 다르다? 처분 이유의 사후 제시, 처분 사유의 사후 제시하고는 다른 거다. 처분 이유의 사후 제시하고는 구별해야 될 주제다. 처분 이유의 사후 제시는 소송 제기되기 전에 행정청이 맨 처음에 뭐 했어요? 여러분이 앞에서 행정 절차법 공부했다면 행정청은 처분할 때 뭐 해야 돼요? 처분하는 근거와 이유를 처분서에 써서 나가야 되죠. 근데 행정청이 처분하는 이유를 제시를 안 하고 처분했다든지 하긴 했는데 불충분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행정청이 뒤늦게 처분하는데 이유 제시를 안 했거나 불충분하게 해서 잘못했네? 알아차린 행정청이 어떻게 하는 거야? 늦었지만 이유를 다시 보내거나, 아니면 불충분하게 했던 걸 좀 더 보충을 해서 다시 보내거나, 이거야. 소송 제기 전 단계 전에. 그러면 어떤 논리 인정되죠? 그러면 맨 처음에 처분 이유를 제시 안 하거나 불충분하게 하고 처분했던 건 하자 있는 처분, 위법한 처분인데 나중에 소송 제기 전에 행정청이 잽싸게 보완하면 치유되는 논리 있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적법한 처분한 것으로. 그게 이게 이유 제시의 문제야. 소송 제기 이전 단계의 문제야. 그리고 애초에 처분하면서 이유를 제시 안 하거나 불충분한 건 처분에 위법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완해서 소 제기 전에 보완해서 치유시키는 문제 아니야.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이유 다 제시했어요. 그래서 처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소송 단계에서 그 애초에 내세운 이유만 갖고는 조금 방어하는데, 행정청 측에서 방어하는데 그거 갖고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네 처분이 정당하다는 걸 좀 더 내세우기 위해서 거기다가 좀 처분 사유를 좀 더 추가 변경, 이거 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하자의 치유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유를 나중에 제시해서 하는 치유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에 다른 거.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잘 유의해 두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제목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하고 처분 이후의 사유 제시는 내용적으로도 다르고 시점상으로도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응? 그걸 이해한 뒤에 자, 허용할 거냐? 허용할 거냐?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보세요. 자, 이렇게 보자. 우리 앞에 행정심판 할 때 되는데, 자, 시장이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시켰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그래서 하면서 이유가 뭐였느냐? 원래 내세운 이유는 뭐야? 1월 1일 날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야. 응? 청소년에게 술 판매 이유. 이런 이유로 영업정지를 시킨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 A는 나 1월 1일 날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 없는데 왜 잘못 알고 영업정지 시켰다 해가지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응?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을 제기하고 난 뒤에 시장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요 하나만의 이유만 갖고는 조금 더 법원의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정당성. 좀 더 정당한 처분이란 걸 내세우기 위해서 시장이 소송 제기된 이후에 여기다가 뭐야? 아, 얘한테 영업정지 시킨 이유는 맨 처음에 영업정지 처분서 나갈 때는 요거 하나만 이유만 제시했다. 1월 1일 청소년이 술 팔았다는 거. 근데 얘한테 영업정지 시키면 다른 이유도 있었다. 다만 써놓지만 안 한 거지. 이거 뭐야? 위생도 불량이었다. 근데 그거를 명시해 놓지만 않았을 뿐 위생불량이란 이유도 있었다. 그리고 A도 위생불량이란 이유도 함께 영업정지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A도 다 알고 있었다. 근데 그걸 써놓지만 않았을 뿐이다 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걸 내세우기서 여기다 뭘 추가해? 플러스 위생불량이란 이유도 있었다고 또 주장하는 거야. 추가해서. 응? 이유도 있었다라고 이제 행정청 소송 있었다라는 라고 이제 추가하는 거죠. 응? 행정청이 시장이. 그러면 법원은 이 소송 제기 이후에 행정청이 이렇게 추가한 이유 이것도 고려해서 영업정지 처분 위법인지 아닌지 재판해야 되냐 이런 문제예요. 만약에 이것도 고려해서 재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고는 당황스러워. 응? A는 그죠? 왜? A는 뭘 열심히 준비해서 소송 갔어? 청소년에 술 팔았던 이유, 요 이유로 영업정지한 건 잘못이다. 이래서 열심히 자료 준비하고 오고 응? 소송을 낸 건데 갑자기 소송 도중에 이런 이유도 있었다가 갑자기 행정청이 들이대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하기가 힘들어. 원고가 너무 불리해져. 이런 추가하는 이유까지 다 법원이 고려해서 재판한다면. 그럼 원고 측 입장이 너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허용하면 그럼 원고가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곤란해지는데. 근데 이걸 또 허용을 안 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즉 이거 추가 주장한 걸 고려 안 하고 재판을 한다면 그러면 요거만 고려해서 재판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법원이 그래 1월 1일 날 A가 청소년의 술 판 사실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됐다. 취소 판결 내리죠? 그럼 영업정지 처분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판결은 청소년이 술 팔았다는 이유만 심사한 거야. 그럼 뭐 행정청은 아 원래 이거 말고 이런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를 내서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또 내린단 말이에요. 또 내릴 수 있어요. 이 위생불량의 이유는 법원이 심사 안 한 거잖아. 그리고 그 이유를 다시 들이대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또 내려. 그러면 상대방은 또 뭐 해야 돼? 다시 위생불량이 또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이유로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의 소송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잖아. 그러니 이런 이유도 원래 있었다면 이 동일한 재판에서 같이 묶어서 영업정지가 적법이었는지를 같이 재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바로 이런 두 가지 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은 이걸 무제한 허용하면 원고 측이 당황하게 되고 제대로 방어를 못하게 되는 문제. 그렇다고 이거를 일체 허용을 안 하자니 뭐야? 애초에 내세운 이유만 갖고 재판하자니 이런 이유를 다시 내서 행정이 똑같은 처분을 또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소송을 또 두 번 하게 되는 문제. 이런 문제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절충이야. 응? 그래서 통솔 판례는 어떤 이유를 내면 행정청이 맨 처음에 영업정지 처분하는 이유로 내세운 거와 소송 도중에 추가한 이유 이거를 비교하는 거야. 이거 둘을 볼 때 이게 사실상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느냐? 응? 이걸 우리 법률용어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느냐?
이를 기준으로 삼지요. 그러면 요거하고가 사실상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다른 이유죠. 위생불량이라는 거고 청소년이 술 팔았다는 전혀 별개의 이유잖아요.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행정청이 나중에 추가하는 거 고려 안 해요, 법원이. 이거 고려해서 재판할 수 없다. 이건 안 들어준다. 허용 안 해요. 그런데 사실상 같은 이유를 추가한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려해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를 알았다면 자, 허용 여부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으로 바로 가세요. 그 위에 한 4줄은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고 자,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된대요? 동그라미 1번에 중요한 키워드 지금 말씀드렸는데 무슨 단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이게 말이 어렵지 애초에 내세운 사유와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추가나 변경한 사유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 사회 통념상 기준으로 볼 때 그걸 고려하자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기본적 사유가 동일한 이유다 하면 그 추가 변경하는 걸 허용해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재판을 해준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없다 그러면 추가 변경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재판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그거 알아두고요. 그리고 추가 변경이 허용될 수 있는 사유는 애초에 처분할 때 있었던 사유를 해야 돼요. 처분한 이후에 내세운 사유는 다른 처분할 때 이유로 달 수 있어도 이 처분의 이유로 추가 변경은 안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는 처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여야 됩니다. 그것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사망도 중요합니다. 1, 2, 사망 다 중요한데 사망은 자 처분청이 처분할 당시에 제시했던 이유, 즉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 또 당초 처분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뭐로 안 봐? 새로운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거라고 볼 수 없어서 그건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 중시하세요. 그 셋째 줄이 중요합니다. 세 줄. 그러니까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영업 청소년이 술 팔았다는 이유 이거하고 다른 이유를 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세운 이유 여기다 좀 더 보충해서 그게 좀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근거법을 더 추가하거나 애초에 내세웠던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이거나 이런 거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거로 안 본다. 그러니까 그건 허용되는 거다. 세 줄. 그 다음에 4번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건 소송 대상인 처분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소송 대상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 소송 대상인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둔 채 영업정지 처분한 이유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거잖아요. 이유를 추가 변경하는 거지 소송 대상인 처분을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함에 있어서 처분 변경함에 따른 소외 변경. 오늘 배웠잖아. 소외 변경. 처분 변경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처분 변경이란 소외 변경이란 논리는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4번 알아두시고요. 그죠? 그러면 판례 1번. 1번에서도 짤막하게 시험에 쓰인 적이 있어요. 자, 우리 판례 첫 번째 줄. 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당초 처분 이유로 내세운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소송 도중에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문장. 이미 공부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냐,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것이 뭐 효력이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법적으로 판단하는 거 말고 법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이거하고 같은 사유로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상식선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지 법적으로 뭐 이게 그 평가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다섯째 줄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까 공부했어. 이유는 갑자기 소송 도중에 원래 처분할 때는 내세우지 않았던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걸 허용을 하게 되면 뭐야? 상대방, 즉 원고, 소송의 상대방인 원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돼. 그래서 원고의 방어권을 소송에서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줌으로써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고 상대방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다. 응? 그죠?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제한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마지막 문장. 밑에 세 줄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추가 또는 변경한 사유가 당초 처분할 때 명시하지 않았을 뿐 처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알고 있었다 라는 것만 가지고 이게 동일성이 있는 사유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동일성이 있는지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아닌지는 뭐 보고 판단해야 돼? 이 둘을 비교해보고 이게 사실상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느냐를 이렇게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지. 단지 위생불량이라는 이유, 영업정지 처분 나갈 때 명시를 안 했을 뿐이고 원래 위생불량의 이유도 있었고 A도 알고 행정청도 알고 있었는 거다. 다만 명시 안 했을 뿐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동일성 유무는 비교해서 평가해야지. 그러면 처분할 당시에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있었는데 명시 안 했을 뿐 다 알고 있는 이유였다라는 거 가지고 이걸 동일한 이유라고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1번 판례가 의외로 많이 중요한 점이 들어있네요. 1번 판례 꼭 알고.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아까 공부했죠? 3번 판례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첫째 끝에 첫째 줄부터 보면 처분이 위법인지 아니는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처분청이 처분할 당시 제시했던 구체적 사실을 변경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 사유라고 추가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는 추가 변경한 사유도 함께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해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처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줄 친 거. 행정청이 애초에 처분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게 이게 키워드예요. 당초 처분한 근거가 되는 법을 변경하는 것은 뭐야? 변경을 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 그 근거법 허용하는 걸 근거법 변경한 행정청이 변경하는 걸 허용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이 그걸 근거법 행정청이 변경을 고려해서 재판하면 안 된다. 응? 그 문장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5번 판례 들어있어요 여러분 책에? 5번 판례는 없어요. 네. 그래서 5번 판례의 핵심은 이거 뭐죠? 행정청이 이제 소송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신청받고 거부를 했는데 거부처분 취소를 했더니 애초에 거부한 이유와 다른 이유를 추가했어. 행정이 추가했는데 당초 이유로 제시한 사유와 당초 거부 처분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당초 거부 처분한 이유가 제시가 되지 않은 거야.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가 처분 사유를 변경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애초에 처분한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이유로 바꾸는 게 이제 처분 사유 변경이야. 근데 애초에 처분한 사유가 없어. 제시가 안 됐어. 그런데 소송 도중에 처분한 이유를 늦게 제시해. 이건 뭐야? 처분 사유의 변경하고는 관련 없는 문제지. 그죠? 따라서 당초 처분한 사유로 근거로 삼은 제시한 사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어. 그러면 당초 처분한 근거로 삼은 사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다면 그 말 이꼬로 뭐야? 당초 처분한 이유가 없는 거야. 처분한 이유가 제시가 안 된 거야. 당초 처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처분 사유 변경이란 논리는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나중에 추가한 사유는 앞에 원 처분의 사유가 없는 이상 이게 앞서 처분한 이유와 나중에 추가한 이유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비교 대상도 없는 거니까 이 문제는 결국 소송 단계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응? 그래서 뭐 그 정도 들어보고 봐.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판례들이 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인정한 사례. 그러니까 애초에 처분할 때 내세운 이유와 소송 제기된 이후에 행정처이 추가 변경한 게 사실상 같은 이유다라고 인정해 준 사례. 그래서 법원이 추가 변경한 사유까지 고려해서 재판한 사례. 반대로 또 뭐 있겠어요? 추가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 그죠? 부정한 사례. 동일성이 없다라고 한 사례들이 모음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 정도씩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 볼까요?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인정한 사례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어떤 게 있더라? 인정한 사례? 보통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냥 저 판례 중에 4번 판례 한번 볼까요? 4번 판례 보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반려 처분했다는 거 나오죠? 건축허가 거부한 거야. 그죠? 근데 맨 처음에 거부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뭐였어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에서 그 제한 사유로 정해져 있다. 허가 못 내주는 사유로 돼 있다. 그게 처음에 내세운 이유였죠? 근데 상대방이 소송을 낸 거야. 그런 이유로 거부한 건 위법이다 하면서 소송을 냈더니 소송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이유를 추가했어. 뭐라고? 거기다 허가를 내주면, 신청한 곳에 허가를 내주면 자연경관 훼손하고 주변 환경 오염시키고 농촌 지역의 주변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뭐 이런 우려 있다라는 이유인데, 그거는 첫째 내세운 이유,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에서 허가 내주면 안 되는 이유로 정해놓은 거와 사실상 같은 취지의 사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동일성이 있는 사유라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대표적으로 추가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 그죠? 않은 사례 3번도 아니한 사례 3번도 시험에 곧잘 나오는 겁니다. 3번은 끝에 보면 이제 첫째 끝에 그 당초 처분 사유가 뭐래요? 중기 취득세를 안 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중기면 뭐 건설 그 장비들 있잖아, 뭐 포크레인이니 이런 거, 건설 기계 중기, 그런 중기를 취득하고도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거하고, 그래서 뭔가 뭐예요? 뭐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대, 그죠? 근데 그거하고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추가한 사유는 뭐예요?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기 취득세 안 내는 거하고 자동차세 안 내는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다른 이유를 추가해서 자기네 처분이 적법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5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5번에 보면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는 뭐야? 주유소 허가내달라고 신청했더니, 석유 판매업 허가내달라고 신청했더니, 야, 니네 주유소 하려는 장소가 어디에 가까이 있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가까이 있어갖고 안 된대. 그게 이유였어. 거부한 이유. 소송 들어가니까 행정청이 나중에 이유를 추가했어.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군사시설 내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대장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게 애초에 내세운 이유. 소송 들어갔더니 뭐야? 두 번째 끝에 그게 부대 탄약고에 가까이 위치해 있대. 근데 부대장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와 탄약고 근처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다. 그거는 나중에 추가할 수 없다. 그런 취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면서 당초 내세운 이유, 나중에 추가 변경한 이유, 요거에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거기까지 하고 시간을 가지고 이제 판결 위주로, 이제 판결 중심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줬다 합시다.